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에서 1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 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2. 소단원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입니다. 교과서는 171에서 173쪽까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학습지 번호 17번째 맞으시죠? 자,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무단 통치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시작.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소단원이 무단 통치 내용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 중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식민지가 조선이 혹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수탈당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표 익숙한 단어들이 쭉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교육령에 대한 내용도 오늘 같이 다룰 거고요. 태형령 얘기도 해볼게요. 자, 오늘의 용어 조선 총독부, 무단통치, 헌명경찰, 토지조사사업, 그리고 회사령 얘기도 나올 겁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시면요. 무단통치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헌병경찰 통치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헌병이 경찰이고 경찰이 헌병이고 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헌병은요. 군대에 있는 경찰이에요. 즉 군인 경찰입니다.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무단통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인이었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자, 조선에 일단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감부를 조선 총독부로 바꾸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입니다. 가장 높은 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육해군 대장 출신들, 즉 일본 제국의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 출신만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권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을 씁니다. 사용하는 거 법, 사법, 그리고 행정, 그리고 마지막 군사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일본이 온 그 조선 총독이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무총감도 있고 경무총감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경무총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무총감, 경찰 업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감인데, 자, 이 사람 치안 담당자거든요. 치안 담당.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앉게 되냐면 헌병사령관이 이 자리에 앉습니다. 헌병사령관이면서 경무총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면서 그 조선을 다스리는 경무총감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헌병이 경찰이니까요. 자, 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냐면 역시 경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관할하게 되고요. 전국에 있는 헌병 분대와 파출소, 주재소를 설치한 다음에 모두 다 뭘 한다? 그렇죠. 한국인들을 감시합니다. 이들은 뭐 치안을 유지한다는 핑계로 주로 이제 뭐 독립군을 잡아내는, 의병을 잡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헌병 경찰이 바로 그런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독립운동을 탄압하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독립운동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세금도 걷어요. 징세. 그러니까 세무 이런 게 따로 없고 이 사람들이 징세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도 하냐면 위생 사무도 이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위생에 관련된 것까지.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 일상생활마다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심지어 뭘 할 수 있냐? 자,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도 않고 한국인에게 벌금, 돈 뺏어오는 거, 돈 내라고 하는 거, 구류, 가두는 거까지 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범죄 직결례. 범죄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또 내놨고요. 그리고 경찰법 몇 개 정해놓은 사례를 두고 이러한 일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에게만 뭘 적용하냐면 여러분들 태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태형은 여러분은 때리는 뜻이에요. 때리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조선 태형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무섭고 강압적인 통치죠. 그래서 이 시기의 통치를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일제의 교육 정책입니다. 자, 1911년이 되면요, 첫 번째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됩니다. 여기서 공포는 뭔가 발표된다는 뜻이에요. 공적으로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 식민 통치에 순순하게 따르는,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어는 국어라고 부르고요. 일본국이니까. 일본사는 국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말과 한국사를 국어 국사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어가 그리고 일본사가 오히려 국어 국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요, 거의 일왕, 뭐 말하자면 천왕이죠. 그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냐면 한국인들은 주로 보통 교육을 받았어요. 보통 교육은 지금의 초등교육이고요. 뭐 더 길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4년제까지만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일 시켜 먹으려고 실업교육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말이에요, 칼을 차고 있어요. 제복 입고 칼 찹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을 강조하던 각종 사립학교나 지방에 있는 그런 서당들 있죠. 이런 것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내가시면, 자, 1910년대 일제의 각종 제한책은, 자, 어떤 것들을 제한하게 되냐면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잡지는 물론이고요, 우리 알고 있던 뭐 황성신문 이런 거 폐간됩니다. 그리고 단체들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협회 뭐 이런 것까지도, 대한협회 이런 것도 계몽단체도 싹 사라집니다. 해산돼요. 자, 그리고 총독부에 일하는 관리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어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험악하다,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내용 보겠습니다.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경제수탈입니다. 근데 왜 계속됐다고 표현하냐면 이전부터 경제수탈이 있어 왔죠. 그쵸? 저기 뭐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쭉 경제적인 일본의 수탈 확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쵸? 당연히 나라가 넘어가고 난 뒤에도 경제수탈은 계속되었습니다. 4번 갑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명목과 실제 목적은, 자, 명목과 실제 목적입니다. 자, 명목은 뭐냐면요, 야,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너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 돼. 그러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일본 사람이 토지 소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총독부는 지세, 즉 땅에 매기는 세금 있죠.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그게 또 목적이었어요. 그쵸? 자, 5번 갈게요. 토지조사 사업의 운영 방식은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느냐? 여러분들, 이거는요, 신고주의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지 소유한 사람이 토지조사국에 신고를 해요. 이 땅이 내 땅이요 라고 신고를 하면요, 이제 그 토지조사국이 뭘 하느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맞구나, 이러저러게 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해서 그걸 판정을 해서 토지와 소유권자의 관계를 확정해 줍니다. 이건 이만큼이 당신 땅이요 하고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뭐 맞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된 토지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한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문이 함께 사용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공유지죠. 공유지. 함께 사용하는 그런 함께 소유한 땅인데 문종 토지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국유지로 편입됩니다. 국유지,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국유화된 땅을 어떻게 처리했나라는 건데요. 우리 이전에 배웠죠, 그쵸? 무슨 회사가 있어요. 땅 관리하는데, 그쵸?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이걸 사가고요. 그리고 일본인 지주들도 이것을 빠르게 사게 됩니다. 염가에 판매합니다. 싼 값에 싹 사갔다는 거죠. 후려쳐가지고. 자, 6번 갑니다. 토지조사 사업 시행의 결과는 뭐 뻔하죠. 그쵸?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헷갈리시는 게 안 되는 게, 물론 뭐 일본이 뺏어간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조선 사람 거라고 해서 다 뺏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제가요.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지주. 그러니까 가진 사람의 것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예로부터 이 농민들이 솔직히 자기 땅이 없어도 소작농으로서 남의 땅을 빌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 뭐 그에 대한 대가로 뭐 이렇게 좀 지주한테 뭐 좀 내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작권이라 그래요. 실제로 경작을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 인정됐던 거지 무슨 문서에 써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근대적 토지 소유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제가 이 조선의 어떤 관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주의 토지 소유권, 즉 가진 자의 소유권만 인정하고요.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조선 총독부, 그쵸? 아까 지세를 안정적으로 있었죠. 지세 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이 지세 수입으로 뭘 하게 되냐? 식민지 관료의 급여로 준다든가 아니면 식민 지배기구의 운영비로 활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니까요. 자, 다음 가봅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얘기 나오는데요. 회사령의 운영 방식과 공포 이유는, 공포는 공공에 알린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테러가 아니에요. 자, 운영 방식은 뭐냐면 회사 설립에 총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에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입니다 하고 신고하는 건데 회사령은 총독의 허가가 필요해요. 만약 허가 안 했다. 그럼 회사를 설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립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 허가하는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요. 즉 다른 말로 총독 마음에 안 든다. 일본 총독부의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러면 이 총독 이름으로 회사를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회사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회사령을 만들었느냐? 자, 당시에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일본 당시에 뭔가 회사도 막 많이 이루어지고 많이 만들어지고 경제 발전도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 한국으로 즉 국외로 나가서 뭔가 더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아직 일본 국내에서 좀 경험을 더 쌓고 그리고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한국 진출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회사령 자체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이제 일본 회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은 회사령이 허가제다. 허가제. 자, 한국 진출을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도 선별적으로 골라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애초에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못하게 막는 거죠. 이거 돈 괜히 한국인들이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다스리려고 할 때 뭔가 일본이 일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돈이 저쪽에 있으면 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한했던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자, 일제가 한국 교통시설 확충 정책을 어떻게 했나? 일제의 한국 교통시설 확충 정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확정을 했습니다. 자, 철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항만이 됐든 이것저것 확장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깔린 거, 그렇죠? 1899 경인선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경부선, 경의선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경원선 얘기했었는데 사이에 하나 더 있더라고 사실. 뭐였냐면 호남선 그리고 경원선 원산까지 갔던 거 그리고 함경선이 또 있습니다. 그 원산 쪽에서 나중에 저기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쪽에 회령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어진 선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더 촘촘하게 뭐 간선철도 이런 얘기 하는데 촘촘하게 철도를 연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좀 무려 7년에 걸쳐서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수축이 이제 뭐 도로 같은 거 보수하고 만들고 하는 걸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항만 부분 볼게요. 항만은 이제 뭐 항구 같은 거예요. 항구. 원래 있던 주요 항구, 기존에 있었던 개항장 이런 것들을 확충하게 됩니다. 자, 다 뭐 하자는 거냐? 효율적으로 수탈하자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수탈하려고 이렇게 교통시설을 확충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인들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끝으로 가볼게요. 자, 이후에 일제 경제 수탈 내용은
자, 1911년 갈게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삼림령입니다. 빽빽하게 있는 그 숲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산림을 이용하는 것을, 산이나 숲을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어업령을 냅니다. 예전부터 뭐 어업권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서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부정하고요. 즉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면허를 따로 받아라 라고 강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15년 또 조선의 광업령을 내리게, 조선 광업령이에요. 그래서 광업권 자체를 또 허가제로 내게 됩니다. 허가제. 조선에서 어떤 광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 근데 일본인이 경제성이 좋은, 그러니까 막 잘 나오는 효율성 좋은 광산을 독점하게끔 지원했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